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념관에서의 어린이 전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하게 될 고려대학교 사학과의 최호근입니다. 오늘 제 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체험 세대가 아니라 그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비체험 세대에게 기념은, 최선의 기념은 교육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기념관 또 박물관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려면 전시에 교육을 염두에 둔 교육 친화적인 그런 전시 설계가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어린이를 위해서 전시를 구성한다면 어떤 게 좋을지, 무엇을 신경을 각별히 써야 할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외 사례를 한 3개 정도 소개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떤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 깔린 생각들, 또 그 결과에 이르는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함께 호흡하고 어떻게 비슷한 보조를 맞춰갈 수 있을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비체험 세대에게 기념이란 교육이다 하는 얘기인데요. 사람들은 버릇처럼 기억의 책임, 또 기억의 사명,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흔히 조지 산타야나의 구절을 가져오면서 과거를 망각한 민족은 미래가 없다 하는 식의 아주 중우장대한 의미를 기억에 부과합니다. 이 말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얘기죠.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과거를 잊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망각하는 것이 축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연의 법칙, 그리스 신화에 보면 레테의 강이라고 나오는데 다 모든 것을 잊어야 하고 잊고 싶은데 정지 화면처럼 한순간에 꽂혀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기억이 있죠. 아마도 80년대 대학에 다녔던 사람들은 5.18 또는 87년도의 6월 항쟁 그 순간일 겁니다. 저쪽 시내 한복판에서 사무직 노동자들이 이 두루마리 휴지를 밑으로 던져주면서 내가 너희들 편에 있다 하는 걸 눈으로 바라봤던 대학생들, 그 순간의 기억, 조선호텔 앞에서의 기억을 잊지 못하죠. 그런데 이런 기억을 우리는 사실 간직하고 있지만 그 생생함 때문에 우리 87년 6월이라든지 혹은 그 전에 4.19 세대에게는 4.19 또는 한국전쟁 일제강점기의 기억들을 직접 체험하신 분들은 기념물이 필요가 없어요. 기념관의 전시도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때 가족과의 이별, 구사일생에서 살아 돌아오는 것, 그 다음에 누군가의 재회, 목표의 성취, 이런 것들은 우리 가슴 속에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시를 하고 또 기념물을 만들 때 저는 체험 세대가 자기 구미에 맞게 그것이 어떻게 존재했던가를 기억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들은 지나치다, 또 불필요하다 생각하죠. 우리가 기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꼭 기억해 줬으면,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을 대나무에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또 그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할 때 후세대는 우리의 사건을 중시하지 않아요. 제가 한국전쟁을 밥상머리에서 얘기하시던 아버님한테 그렇게 대들거나 또는 짜증을 부렸던 것처럼 제가 87년을 학생들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이미 딴 데를 쳐다보고 있죠. 이렇게 본인들의 사건이 아니었던 것을 비체험 세대에게 의미 있다, 소중하다, 가치 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모든 기념의 포커스를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체험하지 않는 이 젊은 세대에게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역사가들이 자문을 할 때 전시에 관해서 너무
원본성, 진정성, 또 사실 그대로의 압축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던데 역사가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기념관 전문가들, 학예사들, 또 교육을 담당할 선생님들에게 운신의 여지를 충분히 드리고 그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연대기적 흐름이 문제는 없는지 하는 정도로 뒷발을 좀 빼고 가볍게 조언해주는 그런 인식의 태도, 인식과 태도의 변화는 어떤가 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에서 펼쳐지는 또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전개되는 전시는 우리가 책을 쓸 때 또는 지면에다 글을 쓸 때 그때하고는 문법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밀조밀한 얘기를 사실에 맞게 펼쳐가는 것은 책과 신문과 논문이고요. 이 공간에서는 초등 4학년 또는 중학교 2학년 요 사이에 연령대의 사람들이 아무 부담 없이 보고 무언가를 기억하고 또 한두 가지를 공감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전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싶은데요. 기념관, 메모리얼 뮤지엄은 박물관에서의 전시와는 상당히 다르죠. 박물관에서는 속된 말로 국보 두세 개 있으면 알아서들 찾아오죠. 미술관에서도 교과서에 나오는 서양의 명화 시리즈라고 하게 되면 유료 관객이 넘쳐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메모리얼 뮤지엄, 우리말로 기념관으로 번역하는데 국보급 보물도 없고 또 그 보암직한 그런 것들이 없는 가운데에서 얘기를 통해서 의미를 풀어갈 때 이 매력 없는 현장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매력 있다고 인정하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문제가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전쟁, 4.19 또는 80년대에 수많았던 민주적 저항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있었던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을 저는 회고적인 전시라고 이름 붙이고 싶고요. 그 다음 소비자가 우리의 자식 세대다, 손자 세대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건 자체 잘 모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사건이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났는지까지 역사 전체를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럴 만큼의 인내심을 젊은 세대는 갖고 있지 않죠. 한 번에 기념이 성공한다는 믿음 버리고요. 이제 조금씩 접근성을 높여가고 경험할 수 있게 할 기회를 준다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바꾸고요. 그래서 회고적인 우리가 체험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압축해서 많이 얘기하기보다는 이 젊은 세대가 지금 필요에 의해서 또 의미 있다, 가치 있다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재구성하는 것은 어떨까? 그게 조각이 나도 괜찮고요. 일부만 반영이 돼도 큰 문제는 없겠죠. 저는 이러한 전시를 전망적 전시라고 이름하고 싶고요. 해서 회고적 전시, 체험 세대의 안목은 좀 줄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 바톤을 이어받게 될 이 미래 세대가, 이 비체험 세대가 관심 가질 만한 영역을 부각시키고 또 그 세대는 다시 그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준비를 해주겠죠. 바로 이걸 끝없는 번안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옛날 가곡 가운데 보리밭 같은 노래도 있지만 제비, 멕시코의 노래죠. 이걸 한국의 정서에 맞는 노래로 정착시킬 때까지 그 가사를 지극히 한국적인 고향의 소재들로 바꿨죠. 바로 이 과정이 저는 번역을 넘어서 번안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지독한 번안의 과정이 없다면 기념은 처음부터 실패를 예약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조금 더 나눠 얘기하자면 독일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무엇보다 현재적 의미 연관이 필요하다 해서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야? 무슨 뜻이지?
왜 기억해야 되는데? 라고 질문할 때 만약에 학생들이 연대, 용기, 인권 또는 환대 이런 식의 요즘 관심 갖고 있는 그런 기준에 부합시킨다면 기억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독립기념관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얘기하지만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일제협력의 얘기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침묵했던 민중의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해서 자랑스러운 역사, 고만고만한 역사, 부끄러운 역사가 하나로 엉켜있는 건데요. 이 독립기념관에서 전시 가운데 항쟁과 광복을 위한 노력, 이것도 부각이 돼야 되겠지만 또 다른 측면들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측면이 각각 우리 청년 세대, 젊은 세대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 어떤 식으로 마음속에 그걸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우리 사건이다 라고 믿게 만드는가. 이 대목에서 독일의 기념관 전문가들이 발견한 중요한 개념이 연루의식입니다. 내가 그때 살지는 않았지만 그때 성인은 아니었지만 가만 들여다보니까 나도 이거하고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느낌. 그래서 독립투사를 생각할 때 가슴 설레이고 또 일제협력자들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찜찜한 그런 식의 위협이었다면 나도 못 견뎠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불편함 또는 지금 분위기로 가면 내 친구들 가운데 상당수는 학도병으로 가지도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만주로 달려가지도 않았을 거야. 대부분은 서울에서 댄스홀 또는 삐루 마시고 하는 식의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다중적인 연루의식을 갖는다면 그 전시, 그 기념은 일단 성공을 위한 첫 번째 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내적인 동일시라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해자, 희생자, 방조자, 방관자 여러 사람들의 부류가 있지요. 그 가운데 또 비극적인 사건, 일제강점기를 넘어서 한국전쟁기에 보면 가해자도 있고 희생자도 있었지만 가해자 편에 얼마든지 설 수 있었는데 내가 위로부터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사람들은 비무장 민간인이다. 법적 절차 준수하지 않고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한 장교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독단으로 국가의 명령을 거부하고 살린 경우들이 있죠. 이런 선행, 의로운 경우들 이런 것들이 해외 기념에서는 굉장히 중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홀로코스트를 기념했던 유대인들은 그거 나치 독일하고 유대인 문제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할 때 이 논리를 넘어서는 그런 강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게 그때 나치와 그때 유대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그 어려운 형국에서 캄캄했던 그런 세상에서 아무 대가도 없이 이 유대인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바로 그 사람들. 인도주의의 화신이죠. 선한 이웃이고 믿을 만한 이웃이죠. 바로 선한 이웃, 연대, 용기, 구출, 환대 이런 것들은 오늘날도 변함없는 가치죠. 바로 이런 것들을 부각을 시키면서 이제 가해자, 피해자의 양분법을 넘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뭔가 손을 내미는 그런 역사의 의미를 가공을 한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홀로코스트는 유대인의 사건이었지만 그 의미와 교육에서 오늘날 전 세계에 널리 확산된 거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런 식의 연루되었다, 또 공감한다, 또는 나와 겹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단지 폐쇄 회로형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으로 스스로가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게끔 여지를 열어두는 그런 식의 전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망적 전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시상에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중층적 전시가 전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체험 세대 위주가 아니라 비체험 세대를 배려하고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전시인데, 이 전시를 표층, 중층, 심층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표층 전시는 초등 3, 4학년이면 얼마든지 볼 수 있게끔 큰 사인 그래픽, 그 다음에 확대된 사진 또는 체험형,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통해서 이걸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몇 군데 포인트를 두고서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가족 중심 사회에 살고 있죠. 아이가 웃으면 엄마와 아빠가 또 그 조부모가 동시에 웃고 즐겁죠. 그러니까 초등을 겨냥한 전시는 표층에, 그리고 그런 큰 사진, 그 다음에 그래픽보다는 영상 이런 것들을 주로 활용하죠. 두 번째가 중층의 전시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개인, 그 다음 사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또 부각된 얼굴 사진이 아니라 수많은 그 사진이, 수많은 사람들이 담겨 있는 원경 사진 같은 걸 활용하면서 사건과 사건 사이를 잇고 있는 중요한 구조들이 드러나게끔 하는 게 중요하죠. 저 같으면 이렇게 구상하겠어요. 남영동에 대공분실을 지금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만들 때 저 같으면 전태일, 또 박종철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의 사진도 좋지만 그 전가엽 어머니들이 그 등을 돌린 상태에서 수십 명이 그 전경도를 바라보고 응시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얼굴 표정은 없지만 이 군중의 모습이 그 시대를 드러내주고, 그 다음에 열사들이 아니라 열사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을 그냥 풀뿌리까지 보여주는 효과가 있죠. 저는 이런 것들을 하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믿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시하는 건 심층의 전시인데, 사실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열사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문익환 목사가 87년 연세대 이한율 추모식에서 얘기했던 사람들 있죠. 그 열사 10여 명, 그 수많은 이름이 불리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건 요 10손가락 이내이지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외에 박혜정이라든지 그 수많은 노동열사들 또는 그 중상의 트라우마를 입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그 시대의 물결 아니었던 건가요? 정면에 빛을 받은 물결처럼 반짝이는, 거기에만 우리가 너무 바라보는 건 그건 착시이겠죠. 시대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면 무엇보다 이제 저는 묻어두는 전시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옛날 재래식 전시로 치면은 서랍이죠. 수영인 기록이라든지 인적 기록 같은 것들, 좀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이 그 당시의 제도, 그 다음에 무명의 대중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스토리 발굴한 것, 사진들, 또 가족들과의 그런 교신된 내용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 시켜서 버튼을, 시간이 있고 마음이 있는 성인 방문객이 두 번째 전시를 다시 보러 왔을 때 눌러보면 거기서 검색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사전 방식으로 다양한 미디어를 거기서 불러올 수 있는 멀티 텍스트, 다중 텍스트로 그렇게 구성을 하는 작업, 이게 이제 그 시대의 도도한 심층의 물결을 보여주는 구조에 관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티가 안 나요. 세 번째로 시간이 많이 들죠. 네 번째로 자료가 부족하고 연구가 부족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전시인데, 교육을 위한 기념 시설이 되어야 한다면 표층의 전시, 중층의 전시 뿐만 아니라 심층의 전시에
초도 예산부터 기획 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준비해서 예산, 시간, 자료 모든 면에서 전에 없던 그런 기념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거고요. 저는 바로 이런 작업을 돈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 독립기념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또는 그 민주인권기념관 곧 만들어질 텐데요. 이런 대표 공공기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기념관 교육학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용어가 있지요. 게덴크슈테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교육은 학교 교육과 같은 듯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중의 동일시, 연루되었다는 의식, 그 다음에 내적인 동요 이런 것들은 과거의 국가폭력 또는 일제강점기의 고문 피해 이런 것들을 드러낼 때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교사가 아니라 또 교수가 아니라 기념관의 현장에 계신 분들, 우리 학예사 선생님들과 그다음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갖고 와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기념관 교육학이 별도의 영역으로 개척이 되고 우리 기념관 박물관 많잖아요. 여기서 고민과 궁리 끝에 이제 새로운 이론과 방법이 많이들 개발돼서 전시의 환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얘기는 두 번째로 왔는데요. 교육을 위한 전시, 교육을 염두에 둔 전시 설계인데 여기도 가장 기본되는 출발의 원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한데 제가 좋아하는 이스라엘의 야드바셈 국립기관이고요. 기념공원인데 박물관이 유명하죠. 여기서 홀로코스트를 전시할 때 기본 원칙이 홀로코스트 교육은 홀로코스트가 뭔지 알아차릴 수 있을 때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조기 교육 원칙을 전면에 내걸고 있고요. 여기서는 대략 보면 초등, 중등, 고등에 따라서 강조점, 그 다음에 그 스토리 구성, 그 다음 전시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정교하게 된 생각이 전시 구성과 전시 활용 교육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 개인들의 이야기, 가족에 포커스를 맞추죠. 그리고 요 주인공,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여기와 그 살짝 접촉되는 이웃들, 친구들의 얘기까지가 범위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용기를 냈더니 또 누구누구가 도와줬더니 결과가 좋았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정서적 부담 없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그럼 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예쁜 생각을 갖게 하는 첫 걸음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중등인데요. 중등의 경우는 개인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조금 더 공동체의 일부까지로 확산이 되죠. 여기서는 이제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그 홀로코스트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구조자, 선한 이웃, 영어로 레스큐어라고 하는데 의사였던 사람이 또는 성직자였던 사람이 직업 윤리상 갑자기 밤에 찾아든 유대인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음식 접대하고 잠자리 제공했는데 그 순간 공범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업 윤리, 인도적인 그런 그 정, 그 다음에 그 공범으로서의 처벌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은 탈출할 수 있게끔까지 도와주면서 선한 용기를 가졌던 이 한 사람과 이웃 마을에 지하 운동을 하던 사람 이렇게 점과 점이 연결돼 나가는 게 구체성 속에서 나타나죠. 그게 이제 중등 단계에서 보여줄 전시와 또 교육이고요. 그 다음 고등학교쯤 되게 되면 이제 좀 더 추상적인 범주로 달려가죠. 그래서 조금 아까 구조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구조자 얘기의 밝은 측면, 성공한 스토리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경우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적인 마음에 이기지 못해서 누군가를 도와줬더니만 발각이 됐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들도 함께 보여주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엉켜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나도 사실 고민되거든 하면서 개방형으로 선생님들이 우국지사가 될 부담을 안지 않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큰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이 어디일지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 속에서 학생들 가운데 하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이 쉬울 때 물이 급류를 이루기 전 상류의 시원지에서부터 예를 들면 1932년에 히틀러가 속한 나치당을 투표를 통해서 최다의 득표를 얻은 당으로 안 만들었으면 뒤에 험한 일은 다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의 경계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큰 용기 없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얘기가 학생들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끔 힌트, 암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전시에 묻어두면 그렇게 되면 전시를 활용한 교육을 이끌어가는 선생님은 부담이 없죠. 그리고 이 얘기는 훨씬 더 풍부해지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메가스토리고 여러 개의 결이 다르지만 한 군데 엉킨 두터운 얘기가 돼서 초등도, 중등도, 고등도, 그 다음에 성인 부모도 함께 만족하고 재방문하는 그런 다중 구성의 전시가 될 겁니다. 이제 그 원론적인 원칙에 관한 얘기들은 드렸고요. 아마 많은 학예사 선생님들이 또 관심을 가질 것은 그런데 이걸 이제 전시 설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지 그런 그 적용에 관해서도 얘기를 듣고 하시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두 가지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사례 소개시켜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무엇보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방문객이 처음에 주목할 수 있는 공간에 저는 그 도표 활용이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패널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너무 많은 도표가 옛날 악몽 같았던 세계사 수업, 국사 수업을 연상케 하는 것처럼 그 자체가 문제투성이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 2000년 이후에 독일에 세워진 많은 현대사 박물관, 기념관들은 패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지도도 많이 쓰죠. 다만 그걸 사용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신축 공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2층이나 3층 높이의 큰 그러니까 평수로 치면은 한 40평, 50평 되는 공간을 디지털 플레이어로 연결해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 그 거대한 지도를 투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는 그 장면들 있죠. 그게 이제 처음 어디서 시작됐고 그 다음에 어디로 확산돼 나가는지 또 4.3의 경우에 몇 월 며칠 날 시간이 등장하죠. 시간 속에 어느 공간에서 학살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다음 날 해가지고요. 이걸 빠른 속도로 돌려버리게 되면 그 속에 확보하고 있는 사진 이미지나 다른 것들을 추가해서 집어넣게 되면 제주도 전체가 얼마나 1948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달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엄청난 피해 섬으로 바뀌었는지가 물량 규모로 보이게 되죠. 시간, 공간, 인간 바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삼축, 삼간이죠. 세 개의 사이가 거기에 공간에 딱 투영돼요. 그래서 최신 미디어를 지도상에 투여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인터랙티브 맵으로 만든다든지 애니메이티드 맵으로 만들어서 전자사전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체험형이면서 동시에 사실에 가장 충실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전시가 되겠죠. 도표? 그 의미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 베를린의 한 기념관 테러의 지용도의 경우는 살인 명령을 내렸던 총통 히틀러에서부터요. 협력했던 저 동맹 국가들의 말단 공문에 이르기까지 계보도를 작성을 하죠. 그래서 이 계보도가 만약에 명멸을 거듭하게 만든다면 최고 책임자,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 그 다음에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 그 다음 죄는 아니지만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이런 것들을 동유럽 전체에 걸쳐서 시간과 공간과 단면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야말로 표층 전시에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도와 도표를 적극 활용하자. 그 다음에 사진 가운데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렇게 실물 크기로 만든다 하는 것들은 이미 선생님들이 구현하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이 사진 가운데 어디를 잘랐을 때 교육 효과와 호기심 유발, 또 컨텍스트 찾아가는 게임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시관에는 이런 사진을 심어두는데 이제 교육 자료로 활용할 때는 이제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바르샤바 게토에서 뒤를 힐끗힐끗 보면서 눈치 보는 중학생 나이쯤의 꼬마가 있어요. 뭔가를 팔겠다고 앉아있는데 요 사진 하나만 있는 것과 그 뒤에 건물 뒤에 숨어서 어머니가 쳐다보고 있는 것과 게토의 장면 전체가 보이는 전체 사진은 완전 다른 것 같지만 하나거든요. 워싱턴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이걸 활용하고 있어요. 작은 사진 보여주고 추측하게 하고 그 다음 어머니 사진 보여주고 위치 지우고 그 다음에 무슨 상황인 것 같은지 상상하게 하고 그 다음 게토라는 엄혹한 현실로 가서 그 다음 게토의 끔찍했던 사진들 가운데 정서적 부담을 지운 그 내용들을 차례로 초등, 중등 학생들한테 보여주죠. 전시는 교육을 염두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자료와 교육 내용을 환기시키는, 그래서 따로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이거 어디서 봤는데? 라고 하는 그 기시감 있죠. 그러니까 암시가 기시감으로 드러나고 기시감이 이제 환기, 플라톤이 얘기했던 그 기억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목표했던 지점으로 학생들이 달려갈 수 있게끔 그 전시, 그러니까 옥외 전시, 옥내 전시, 전시 활용 교육, 그 학교 교육 이렇게까지 이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초중고에서 여러 교과에서 그 주제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 것까지를 꿰뚫고 그걸 전시에 반영해서 입체화시키고 결국은 교과과정 개편 때 학교 교과서의 내용, 5종 교과서까지 바꿀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누군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될 텐데 컨트롤 타워를 설계할 사람들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현장 목소리를 더욱더 잘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디지털 만능 시대가 돼버렸지만 디지털은 어떤 때는 우리의 상상 또 우리의 사유 능력을 제한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 그 돈이 많은 워싱턴 홀로코스트 기념관도 일부러 마틴 니멜러의 시, 목사님의 시 같은 걸 갖다 놓는다든지 하면서 그때 나치가 우리에게 유대인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그 유대인들 도와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 유대인 아니었으니까. 사회주의자 잡으러 왔을 때 나 도와주지 않았다. 난 사회주의에 찬성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 나치가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게 니멜로 목사님의 시예요. 이게 뭔가요? 연대감, 순망치안의 지혜 이런 것들을 넌지시 일깨워 주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약한 조명과 그 다음에 도들 새김체의 그런 벽면에 글씨 정도로 새겨진다면 그 어떤 현란하고 고가의 그런 미디어보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작전명 발키리라고 아시죠? 이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인데요. 이 대령은 1944년에 히틀러의 범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귀족 특유의 자존심을 발휘하고 애국심을 발휘해서 히틀러를 암살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며요. 동료, 선배 장성들을 끌어들이죠. 그랬다가 불행하게 이 암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을 비롯해서 고위 장성들이 대거 체포가 되죠. 그 현장이 오늘날 베를린에 있는 독일 국방부 건물입니다. 그 국방부 건물이 독일 저항기념관으로 개조가 됐고요. 그 한가운데 외로운 청년이 서 있는데 그가 바로 이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이죠. 재밌지 않아요? 독일 국가는 저항하라고 가르쳐요. 그것도 국방부 청사 한가운데에서. 그리고 거기에 군 장교들과 경찰 간부들 데려와서 국가의 명령이고 실정법이 명해도 장교는 또는 그 선임, 그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비춰봐서 생각해봐서 안 되겠다 싶은 건 거부하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당신이 범죄자가 되지 말고 부하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라고 가르치죠. 네,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적인 여건과 그 다음에 그 주어진 공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에서 과연 이렇게 우국충정의 저항 외에 딴 거 얘기할 수 있을까? 혹은 진실이긴 한데 불편한 진실을 반영할 수 있을까라고 그 염려 당연히 들겠죠. 그런데 그런 그 학예사 선생님들과 기관의 행동 반경이 저절로 주어지지는 않지요. 한번 요 한계선이 어디인지 머릿속에 그려보고 요 한계선의 한 발자국 안쪽까지 한번 시도해보고 한다면 자기 검열의 벽을 없애고 아니면 마일드한 방식으로 은유적이거나 상징적 방식으로 또 시를 빌어서 표현한다면 우리 시대에 불가능한 것까지는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어린이를 또 방문객의 친화적인 또 비체험 세대를 겨냥한 그런 그 중심이 이동한 전시, 이 3층의 전시를 말씀드렸고요. 전통 미디어와 그 다음 최신 미디어 어떤 게 정답은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 쓸 때는 과감하게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